소식에 10여 명의 동급생과 이웃, 교사들로부터 탄식과 실망감이 터져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일본에도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는데 2002년부터 19번이나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이상한 작가가 갑자기 나타나 한 번에 노벨상을 가져가다니 정말 분해요. 여기 일본의 한 여성이 분노와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는 마코라고 합니다. 현재 미술사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동아시아 미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미술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국어 자체는 너무나도 깊고 복잡한 언어라는 사실을 배워가며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같은 언어입니다. 표현의 세밀함과 감정의 전달 방식이 다르거든요. 얼마 전 한 가지 뉴스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바로 한국의 작가 한강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녀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고통과 사회적 불의를 시적으로 표현하며 세계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죠. 이런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주목받았는데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 수상에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한강의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녀의 작품을 번역한 사람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번역가가 저와 같은 학문 연구회에 속해 있던 친구 아유미였다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우리는 도서관에서 함께 밤늦게까지 공부하곤 했어요. 특히 아유미는 한국 문학 작품에 몰두하며 문장을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죠. 아유미는 대학 시절부터 누구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녀는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죠. 특히 동아시아 언어와 문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한국어에 대해서도 특히 강한 호기심을 보였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은 매우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늘 이야기하곤 했어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창이라는 사실을요. 단순히 문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그 언어의 진정한 매력을 알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한국어를 공부할 때도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기보다는 그 단어가 속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함께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특히 한국어의 문법 구조와 존댓말 체계는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 복잡함 속에 담긴 인간관계와 문화적 함의를 파고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대학 시절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때도 아유미는 한국 문학 작품을 읽으며 문장을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그녀는 언제나 그 문장 뒤에 숨은 감정과 맥락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특히 한강의 작품을 접하고 나서부터 그녀는 더욱 몰두하게 되었어요. 한강의 글은 단순히 언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까지 담고 있기에 번역하기에 매우 도전적인 작품이었거든요. 아유미는 번역을 할 때 문장을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일본어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한국어 특유의 섬세한 표현과 정서를 어떻게 일본어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한강의 문체는 매우 시적이고 상징적이어서 그 깊은 의미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특히 힘들어했던 부분은 감정 표현이었어요. 한국어는 감정을 매우 복합적이고 미묘하게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를 일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죠. 예를 들어
시원섭섭하다나 아련하다 같은 감정 표현은 일본어로 딱 맞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아유미는 이런 단어들을 표현할 때 단순한 직역을 넘어서 감정을 더 깊이 전달하려 노력했죠. 한국어의 한이라는 개념도 번역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한은 한국인의 깊은 감정,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독특한 감정인데 이를 일본어로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아유미는 말했죠. 그래서 그녀는 이 개념을 번역할 때 한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의미를 부가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유미는 이 방법을 통해 일본 독자들이 한국적 감수성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번역가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번역이라는 작업이 단순한 기술적인 일만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중요한 매개체라는 사실을 그녀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유미의 번역 방식을 보면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번역은 그저 단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감정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아유미가 이토록 깊이 있는 번역 작업을 통해 일본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저는 아유미와 다시 만나 그녀의 번역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겸손하게 자신이 배운 것이 많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녀가 해낸 일이 얼마나 큰 성과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유미는 한국 문학을 일본에 소개하면서 자신도 한국어의 깊이와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유미와의 대화를 나눈 후 저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에도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어요. 아유미의 번역 작업을 보면서 저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의 열정은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깊고 넓은 언어이며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 문학에 빠져들게 된 이유는 단순히 언어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문학 속에는 그들의 역사와 사회적 이슈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한강의 작품은 한국의 아픈 역사를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그리고 경주 등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 도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궁과 마천루가 함께 서 있는 풍경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긴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한강의 작품 속에 담긴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한국 문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발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문학 작품 속에 담긴 감정과 역사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미술과 문학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학과 예술 작품 속에는 그들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어 이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에서도 한국 문학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유미 덕분에 많은 한국 문학 작품들이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되었고 그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특히 한강의 작품은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출판사들은 이제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해 출간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계기가 되었죠. 그녀의 작품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국 문화를 일본에 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번역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미술사 연구를 통해 한국의 예술과 문학을 일본에 소개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고 많은 일본인들에게 한국 문학의 깊이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이 가진 힘은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저 역시 이를 통해 문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내에서는 한국과의 외교 문제로 인해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양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죠.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분쟁을 이어온 섬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강해 중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토론에서 한국 학생은 독도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법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했는데 이 모습에 교수와 학생들 모두 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접한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독도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이슈인지 알게 되었죠. 독도는 단순한 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군요. 한국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장은 이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죠.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양국 간의 깊은 역사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두 나라의 입장을 비교하며 공부를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측에서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여러 역사적 문헌과 지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역사적 자료들은 일본 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고지도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독도가 한국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기록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대한제국 시절인 1900년에 발행된 칙령에서도 독도는 분명히 울릉군에 속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도 독도는 한국인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이는 독도가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입장은 1905년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한 이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일 전쟁의 와중에 이루어진 이 편입은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이를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 교과서나 문헌에서는 여전히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토론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토론에서 한국 학생은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들과 국제법적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일본 학생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 모두 이 논리에 크게 감탄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한국 학생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이 토론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히 영토에 대한 분쟁을 넘어 두 나라의 역사적 감정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이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 학생이 제시한 논리적 근거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특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은 국제법에서 영토 분쟁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독도는 현재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입니다.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질적 통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한국 정부는 독도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국제법에서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독도가 분명히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죠. 독도에 대한 한국의 강한 자부심과 애착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홍보 활동은 한국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역사와 국제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영토 문제는 단순한 지리적 문제를 넘어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국민의 정체성까지 연관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도 문제는 양국 국민들에게 매우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주제이기도 하죠. 한편 이번 토론에서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학생 지민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역사적 자료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 학생 타카시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지도에 명시되어 있다는 타카시의 주장에 대해 지민은 단순히 지도에 나타난 정보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응수했죠. 지민은 1952년 이후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실질적으로 그곳을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타카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민은 독도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 섬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 상처와 자부심이 얽혀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며 독도까지 차지하려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독도를 지키는 것을 그들의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고 있죠. 타카시는 이에 대해 반박하려 했지만 지민의 논리는 매우 탄탄했고 그 근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은 타카시가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결국 타카시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민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 역시 지민의 논리가 매우 설득력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라고 설명하며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지적했죠. 교수님의 이러한 의견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도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양국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을 통해 깨달은 것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영토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지민이 보여준 차분한 태도와 논리적 대응은 이런 면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독도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독도가 왜 한국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일본과의 갈등이 왜 그렇게 심각한지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죠.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부심이 얽혀 있는 매우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일본에서 독도는 여전히 다케시마로 불리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 독도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적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미술사 연구자로서 예술과 역사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넘어서 매우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 얽혀 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도와 같은 영토 문제는 양국의 과거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지민이 보여준 차분한 태도와 논리적 대응을 보며 앞으로 국제적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민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역사적 자료와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쟁을 이끌어 나갔죠. 그녀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저 역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같은 자세로 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양국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매우 강했고 이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지민과 타카시의 토론이 끝난 후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역사적 진실과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의 말씀이 강의실에 울려 퍼지면서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저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전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가 존재하고 있죠.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역사적 갈등을 연구하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지민과 타카시의 논쟁을 지켜본 학생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타카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지민은 자신의 논리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두 사람의 성숙한 토론 태도와 논리적 접근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문학과 미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가며 양국의 역사적 갈등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학과 예술이 그들의 역사적 상처와 깊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강의 작품은
그러한 한국의 감정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훌륭한 예시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한국 문학 속에는 한국인들의 역사적 아픔과 사회적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독도 문제와 같은 영토 분쟁도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매우 복잡한 감정적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러한 이해는 제가 앞으로 두 나라의 갈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학과 미술은 그들의 역사적 상처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두 나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예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많은 일본 독자들이 한국 문학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강의 작품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출판사들은 이제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해 출간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이 일본에서 성공을 거두자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고 이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도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이어가고 있으며 미술사 연구자로서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과 예술은 그들의 역사와 사회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연구하면서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독도 문제와 같은 복잡한 이슈를 다룰 때는 양국의 역사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토론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민과 같은 친구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점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저에게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그들이 가진 자부심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내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문학과 예술 작품들이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에서 한국 문학이 더 많이 번역되고 소개될수록 두 나라 간의 감정적, 역사적 갈등을 예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의 작품처럼 한국인들이 겪어온 고통과 상처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일본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학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독도 문제는 여전히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적 이슈로 남아있지만 이번 토론에서 지민이 보여준 논리적 접근과 차분한 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민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타카시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이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감정보다는 논리와 사실에 기반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영토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예술과 문학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과제를 조사하던 중 나는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적 중심지로 성장한 것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민과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그녀가 흑백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한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음식 트렌드로 검은색과 하얀색 재료를 사용해 대조적인 색상과 맛을 강조하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전통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현대적인 감각과 융합되면서도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콘셉트는 정말 흥미로워. 마치 서로 다른 문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흑과 백이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서로 대비되면서도 한 접시에서 완벽한 맛을 내는 게 핵심이지. 마치 우리가 문학을 번역할 때도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조화롭게 표현해야 하는 것과 비슷해.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국의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흑백 요리사 같은 트렌드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서로 상반된 요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었으며 이러한 점을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나은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내에서 한국 문학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현상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덕분만이 아니라 한국 문학이 가진 독특한 매력과 깊은 통찰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문학 작품들이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되어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문학과 예술이 얼마나 강력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독도 문제와 같은 복잡한 이슈도 결국에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민과 타카시의 토론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논리를 되짚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민은 논리적으로 접근했지만 동시에 감정적인 부분도 잘 조절하며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타카시는 일본의 입장을 고수하려 했지만 지민의 논리를 이길 수 없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지민과의 우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친구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 상처와 자부심을 몸소 느끼게 해준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민과 함께 한국 문학과 예술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독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는 양국 간의 갈등을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기반한 논의를 해야 하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국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 문학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가 양국 간의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의 작품처럼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경험을 다루는 문학 작품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 문학을 더 많이 연구하고 이를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와 같은 역사적 갈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예술과 문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저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민과 타카시의 논쟁은 양국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문학은 이러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민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태도는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교수님 역시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잊지 않고 연구에 임할 생각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저는 양국 간의 갈등이 결국에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민과 함께했던 이번 경험은 저에게 매우 큰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한국 문학과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하며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문학을 통해 양국 간의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일본 독자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이 일본에서 주목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문학과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 이해가 증진되고 더 평화롭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흥미롭게 다가갔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한국 문학과 예술의 매력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문학의 깊이와 섬세함에 감동했고 그들이 겪어온 아픔과 상처를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방식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이 일본 독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특히 한강 작가의 작품은 일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 문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학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에게도 널리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학은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저는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문학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역사적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문학은 이러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을 계기로 저는 역사적 문제를 다룰 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감정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논의와 상호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지민이 보여준 차분한 태도와 논리적 접근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역사적 자료와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저 역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같은 자세로 임하고 싶습니다.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문학과 예술이 이러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일본 출판사들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해 출간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문학이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되면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강의 작품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경험을 다루는 문학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은 매우 중요한 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앞으로도 한국 문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를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문학과 예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문학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저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민과 타카시의 논쟁은 양국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문학과 예술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지민과 타카시의 논쟁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갈등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과 역사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일본 독자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가 증진되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독도 문제와 같은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문학과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토론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은 복잡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두 나라의 문학적 교류와 역사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예술과 문학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갈등이 점차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다른 역사적 갈등들도 이러한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문학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저는 그 가능성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지민과 함께한 이번 경험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한국 문학과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하며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양국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존재한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문학과 예술은 그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두 나라가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문학이 일본에서 더 널리 읽히고 사랑받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
문학과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과 예술의 힘을 통해 양국 간의 더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하버드 코리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사연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하버드 코리아 정유나였습니다. 막 지식인에다가 링크 뿌리고 남의 블로그, 남의 카페 가가지고 막 링크 뿌리고 그러면 막 욕 얻어먹고 글 삭제되고 막 그러면서 했더니 한 달에 3만 원 벌더라고요. 한 달 내내 열심히 했더니 3만 원, 4만 원 벌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달에 버는 수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 공유가 돼 있는 건가요? 네. 네, 돼 있죠. 자, 수익이 보이시죠? 자, 제가 한 달에 지금 벌고 있는 게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이만큼입니다. 월 수익이에요. 월 수익. 제가 실시간으로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화면을 좀 이거 이게